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굉장히 좋네요. 예. 교과서 3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총공급에 관한 논쟁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총공급에 관한 논쟁이, 하나는 케인즈학파 계열의 총공급 곡선 도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전학파 계열의,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케인즈와 새 케인즈, 그 다음에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 이 4개의 모형이 있어요. 총공급 곡선의 도출 과정은. 그 중에 이 두 번째, 오늘 하게 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 가격 경직성 모형하고, 그 다음에 루카스 공급 곡선 이 2가지가 새 고전, 새 케인즈 거예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4가지가 다 나옵니다. 문제 보면 4가지가 다 나오니까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걸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321페이지 좀 읽어볼게요. 합리적 기대와 총공급 곡선.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모형은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가 둘 다 합리적 기대를 도입합니다. 가지를 2개를 쳐서 하나는 NC, 하나는 NK. NC는 루카스 공급 곡선이고 NK는요, 가격 경직성 모형. 가격 경직성 모형. 통화량 증가나 정부 지출 증가로 밑줄 그으세요. 총 수요가 확대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고용과 산출량, 고용 산출 밑줄 긋고 실질 변수예요. 실질 변수. 그러니까 총 수요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실질 변수가 영향을 받는 것을 쉽게 관찰 가능하다. 이것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다. 그런데 케인즈가 강조한, 밑줄 그으세요. 케인즈 학파. 뭘 강조해? 화폐 환상,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게 케인즈 모형이에요. 화폐 환상. 이건 뭐죠?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 했어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분하지 못해. 이 화폐 환상을 통화주의자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노동자 오인이다, 이렇게 불렀다. 노동자 오인. 노동자 오인. 이것은 노동자가 물가 변화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worker misperception. 노동자 오인. 그래서 노동자가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을 못한다.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화폐 환상하고. 그 다음에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 명목 임금이 상방 경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인데, 이 하방 경직성이 케인즈는 직관의 기초에서 말했지만, 새 케인즈는 나중에 뒤에 가면, 새 케인즈는 계약 임금 모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요. 계약 임금 모형을 도입해서 이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증명합니다. 일단 여기는 케인즈니까 2가지 화폐 환상,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2가지 모형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에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현실 설명력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합리적 행위와 밑줄,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 그리고 임금 가격이 항상 신축적이라고 생각하는 고전학파 전통을 따른 학자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얘기가 나오고, 왜 명목 임금이 경직적이냐, 그런 거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는데, 밑에서 4번째 줄 가면, 이에 따라 7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학자들은, 밑줄 그으세요. 70년대 이후에 물가 변화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일단 가정했다. 그리고 가격 변수가 완전히 신축적인 상황, 합리적 기대, 물가의 신축성, 이 2가지 상황에서도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근거를 찾거나 거기까지 밑줄 긋고, 누구의 노력이에요? 새 고전학파의 노력입니다. 새 고전학파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명목 임금의 경직성 또는 가격 경직성, 이 가격 경직성은 상품 가격입니다. 이 상품 가격 경직성의 이론적인 근거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누가? 새 케인즈 학파가.
세케인작파가. 그래서 그 세고전학파의 루카스는 밑줄, 로버트 밑줄 긋고 루카스,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신축적인 가격 조정 그리고 경제유치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고서라도 밑줄 그으세요. 신축적 물가 동그라미 1, 두 번째 합리적 기대 동그라미 2, 그리고 3번 예상치 못한 물가 변화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착오, 이거의 근거, 이 세 가지를 가정을 해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곡선을 도출합니다. 루카스는. 한편 세케인작파의 테일러, 칼보, 맨큐, 테일러 밑줄, 칼보, 맨큐 이런 세케인작파는 합리적 기대다 동그라미 1.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임금 가격의 경직성 2. 이거에 근거해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곡선을 도출한다. 차이가 뭔가요? 거기 임금 가격 경직성 거기다가 인용 부호를 다시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위에 임금의 신축성, 물가 수준의 신축성 여기다가. 그래서 핵심은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의 차이점은 물가를 신축적으로 보냐 경직적으로 보냐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뭔가요? 공통적인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 기대다. 합리적 기대. 두 번째 세케인지든 세고전이든 둘 다 미시적 기초를 다 도입합니다. 미시적 기초를 전부 다 도입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물가의 경직성이냐 신축적이냐. 그리고 케인즈는 물가가 경직적이다 그러고 직관에 대해서 그냥 직관의 기초에서 말을 했지만 세케인즈는 이걸 증명을 한다. 전부 다 미시적 기초를 가지고 증명을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증명을 하는 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맨큐의 매뉴코스트 이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3.1 보시면 이제 거기서 맨큐는 그 두 가지 가정은 정직성을 근거해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곡선을 도출하고 있다. 밑줄 긋고 여기서는 각각의 도출 과정만 간략하게 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장에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3.1의 첫 번째 단락 중간쯤 가보면 루카스에 나오고 합리적 기대다 밑줄. 루카스 합리적 기대. 좀 더 읽어보면 루카스는 기업이 노동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기업가 자신이 노동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가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기업의 생산의 과정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줄 긋읍시다. 다른 기업 상품 가격과 타사 제품 가격과 내 제품, 자기 상품 가격의 상대 가격 이게 같으면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고 이게 다르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고용량을 변화시키고 산출량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 공간에 써도 되고 노트 정리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고전학파의 루카스의 공급곡선이요. 이 세 고전학파의 총 공급곡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것에 의의하고 가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가정하에서요? 첫 번째,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다. 두 번째,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리고 뭐예요?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 물론 단기에 불완전 정보 상황이다. 언제? 단기에. 이런 가정하에서 단기에 AS는 총 공급 곡선은 이게 우상향하고 그리고 장기 AS는 장기는 언제가 장기예요?
불완전 정보가 전혀 없는 물가가 항상 기대치와 실제치가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AS가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라는 것이 루카스의 공급 곡선입니다. 루카스의 공급 곡선은 그동안에 케인즈가 주장했던 우상향하는 AS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AS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고전학파의 생각 그대로 요 단기에만 우상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이다라는 것이 루카스 공급 곡선이지 의의를 쓰라 그러면 이것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케인즈 생각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고전학파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루카스 공급 곡선의 수식인데요. 하나는 개별 기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 관한 거예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I, I번째 대표 기업이에요. 하점자 I가 뭐라고요? I번째 대표 기업. 얘의 산출량은 요 I번째 대표 기업에 스타를 쓰면요. 정상상태 산출량이야. 정상상태 혹은 잠재 산출량입니다. 그래서 I번째 대표 기업의 실제 산출량은 정상상태 산출량과 여기는 지금 같다고 그랬는데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값이 0이 아닐 때. 요게 계모 P P expectation. 요 I번째 대표 기업이 상정하는 물가에 대한 예측이겠죠. 예측. 자, 개별 기업은 시장에 물가가 상승한다 합시다. 요 물가가 상승. 이게 시장에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물가 상승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 P가 상승하는 것이 언제 나타날 수 있냐면 일반 물가 상승. 일반 물가 상승. 그 말은 내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일반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사 제품 가격. 이 자사 제품 가격의 상승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물가 상승 얘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경제에 통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요. 화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 얘는 이 자사 제품 가격 상승은 언제 나타나냐면 다른 제품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내 제품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제품을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증가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화폐가 아닌 실물적인 충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실물 충격이 발생하면 얘는 화폐 충격인데 그래서 화폐 충격이 발생해도 물가가 상승하고 실물 충격이 발생해도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을 누가? 기업이 단기에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몰라? 기업이 불완전 정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불완전 정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단기에 일반 물가 상승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 제품에 대한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관찰하게 되면 뭐가 올라갔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요거라고 착각을 한다. 모든 기업 제품의 가격이 실제는 화폐 충격인데 이렇게 자사 제품의 가격만 상승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것이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이 얘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물가 상승을 자사 제품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 규모를 늘리고요. 산출량을 늘려서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출량 증가로 나타나서 물가와 산출량의 정의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물가 산출량의 정의 비례 관계. 언제요? 단기의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라고요? 물가의 장단기 신축성. 두 번째,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이 합리적 기대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합리적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장기에는요, 합리적 기대는 항상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를 합리적 기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왜 합리적 기대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르지 않냐? T기의 물가를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이 T기의 물가를 예측할 때 expectation 어떻게 예측할까? 조건부 기대치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 어떤 조건일까요? T기의 물가를 예측하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T-1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이게 인포메이션 세트다. 정보 집합. 이걸 이제 책에는 보통 이제 I라고 쓰기도 하고요. 오메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메가. 그래서 T-1기에 이 정보 집합 이런 표현인데 T-1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여기서는 예측된 정책, 예측된 충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예상된 정책, 예측된 충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되는 그런 정보 집합의 조건 하에서 T기 물가를 예측한다. 이 합리적 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예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기에 여기처럼 불안전 정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합리적 기대를 정의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단기에 불안전 정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예측 오차가 발생하면 이 예측 오차가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예측 오차가 발생하면 이게 즉시 수정이 된다. 그래서 예측 오차는 1회만 발생한다. 한 번만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즉시 수정이 되고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항상 0이다 이것입니다. 예측 오차의 평균은 제로입니다. 예측 오차의 평균은 제로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는 적응적 기대의 특징인 체계적 뭐가 없어요. 체계적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체계적 예측 오차, 영어로 체계적, systematic, 예측, forecast, 오차, error. 그래서 이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적응적 기대의 특징인데 이 적응적 기대의 특징인 체계적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예측 오차는 한 번만 발생하고 즉시 수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치는 제로고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장기에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아진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진단 말이죠. 장기에는 뭐가 실제 물가가 올라가면 전부 다 기대 물가 증가로 따라잡기 때문에 요 뒤에가 뭐가 돼버리고 0이 돼버리고요.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에서 결정된다. 장기에는. 그래서 이 단기와 장기에 이런 체계적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는 정상 상대 산출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이걸로 수렴한다 이렇게요. 이런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의 전체 공급 곡선에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I라는 하첨점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플러스 캐머 P-P expectation. 이 흰색
분필이 지금 좀 불안합니다. 장기에는 그렇다고 개별 기업의 경우가 시장 전체에 이런 형태로 결정한다고 했고, 요게 이제 시장 전체 공급이라 해서 보통 이제 AS라고 이렇게 상참자를 쓰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의 총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PY 평면에 중간에 여러분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쓰세요. 여기 항상 점선을 하나 끌어내려서 여기다 잠재 산출량 Y스타를 표시하고, 나중에 이제 필립스 커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점선을 쭉 하나 항상 끌어내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잠재 산출량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산출량이 결정됐다는 것은 얘와 얘가 같다는 것은 얘와 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이 같다는 것은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P하고 P expectation이 같습니다.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으면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돼. 그 상태에서 저기처럼 파란색 요 단기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게 내 제품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기업이 산출량을 늘리게 된다. 고용 규모를 늘려서 산출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균형점은 이렇게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이탈하는 점이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물가가 상승할 때만 있나요? 하락할 때도 있죠. 물가가 하락하면 단기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물가 하락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통화량을 정부가 줄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실물 충격으로 생각한다. 내 제품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 왜 떨어지냐? 사람들이 내 제품을 더 싫어하게 됐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고 산출량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고용을 줄이고 산출량을 줄이게 된다. 이런 형태로 두 점을 연결하는 AS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AS인데요. 총 공급 곡선인데 언제 총 공급 곡선이야? short run. 그래서 SAS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SRAS, short run AS에서 SRA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혼용합니다. 언제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른 경우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장기에는요, 얘와 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장기에는 이렇게 수직의 AS다. Long Run AS, LAS. 그래서 LRAS 이렇게 쓰기도 하고 LAS, Long Run AS. 그래서 루카스 공급곡선은 단기에는 우상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이다. 이게 루카스 공급곡선이다. 요 위쪽에는요, 아까 실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대 물가는 잡혀 있었잖아요. 기대 물가는 잡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이 아래쪽은요, 실제 물가는 떨어졌는데 기대 물가는 잡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공급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하죠. 개별 기업과 시장의 공급곡선의 형태가 이게 루카스의 공급곡선이고요. 이 루카스 공급곡선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급곡선만 있고 수요곡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곡선을 집어넣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보는 것들은 다음 장에서 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거기 323페이지 보면 32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보세요. 개별 기업은 동그라미. 개별 기업은 기술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 선호라든가 이거 변화로 인해서 자사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생산을 늘릴 요인이 있다. 언제는 변하지 않는다. 거기 가로 열고 일반 물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써나? 일반 물가의 변화에서 영향받지 않아. 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이렇게 기술이 변했다거나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었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사 제품 가격이 변했을 때
생산을 변화시킬 요인이 있다. 그러나 그 개별 기업은 또 몇 줄? 상대 가격 변동과 일반 물가 변동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다. 몇 줄? 개별 기업은 상대 가격 변동과 일반 물가 변동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다. 언제 그래요? 항상? 아니요. 단기에만 그래. 단기에만 그래. 이 기업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에만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사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것이 상대 가격 변화인지 아니면 일반 물가 변화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한 공급 곡선을 YI, YI 스타 플러스 개머 PI 마이너스 PI expec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써놔.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그리고 뭐하고 뭐가 다르다라고 해놔야 되겠어요? PI하고 PI expectation이 다르다. unequal 이렇게. 그게 단기입니다. 단기. 자, 그래서 그 다음 9.10 다음 줄에 보면 이 공급 곡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별 기업이 몇 줄 보세요?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의 변화. 여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 예상된 거, 예측된 것만 여기 정보집합 안에 들어있고, 예측되지 않으면 정보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 물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의 변화. 이걸 상대 가격 변화로 착각해서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그 다음에 별표. 예상치 못하게 일반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개별 기업은 자사제품 가격의 상승이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에 동반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사제품에 대한 선호도 늘어난 거다. 착각, 산출량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은 계속 줄 거놓으세요. 함적 기대다 몇 줄? 함적 기대로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정보가 불안전한 경우에. 그래서 9.11 보면 이런 단기 총공급 곡선의 형태가 Y equal Y star 플러스 개머 P 마이너스 P expectation인데 거기 단기 써놓고 단기는 P하고 P expectation이 다른 경우, 장기는 P하고 P expectation이 같은 경우 이렇게 써놔요. 루카스 공급곡선을 써라 그러면 반드시 수식을 쓰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324페이지에 별표를 하고 방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상향하는 AS, AS2에다가 단기 총공급 곡선, 그 다음에 AS1에다가 장기 총공급선. AS1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게 LAS예요. 롱런, 여기는 쇼트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락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면 루카스 공급곡선식은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의 상승이 총공급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처럼 밑줄 봅시다. 노동자의 화폐 완상이나 가격의 경직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누구의 생각처럼, 케인즈의 생각처럼 화폐 완상 가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케인즈의 생각처럼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가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단순히 뭐만 도입하면, 함적 기대를 도입하면 물가 수준의 정보, 불안전성, 이런 단기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AS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세고전 악파의 총공급선이다. 거기 불안전 정보 뭐에 대해서 불안전한 거예요? 물가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물가 정보에 대한 불안전성. 그래서 그 그림 9-11의 좌측에 아래쪽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루카스 공급곡선 이렇게 하면서 수직의 총공급선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총공급선, 반면 우상향하는 총공급선은 어떻고 다 되어 있죠? 그 체크해서 별표 하나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325페이지 경제학과 기대이론이라고 하는데, 기대이론. 자, 20세기 초까지 거의 고전학파의 동그라미. 고전학파의 기대이론은 뭐예요? 거기 완전히 예견, 완전 예견입니다.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항상 같아. 항상 같아요. 다를 수 있나요? 없어. 항상 같아. 완전 예견. 완벽하게 물가를 예측한다. 기업만 그래요? 기업과 노동자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기업과 노동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해. 두 번째,
한편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물가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적응적 기대인데, 적응적 기대 동그라미. 적응적 기대. 누가 적응적 기대를 도입하고 있어요? 어떤 학파가?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과거 지향적 기대, backward looking, 계속 어제 제가 말씀드린 뭐를 forward looking이라는데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forward looking은 미래 지향적인 기대고 함적 기대고, 이거는 backward, 뒤를 보랍니다. 뒤를. 미래를 예측하는데 왜 뒤를 바라봐? 예, 이 경제가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느냐가 미래 물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린 거죠. 일정 부분 맞죠.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에 물가 변동성이 큰 나라가 미래에도 물가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갑자기 엄청 변동성이 큰 나라가 갑자기 일관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적응적 기대는 과거 지향적 기대고, 그 적응적 기대를 여러분이 나중에 수식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함적 기대처럼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거기 PT expectation, PT 플러스 1 expectation 써놔. 밑줄 그어놔요, 밑줄. T 플러스 1기의 물가 예측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미래 물가 예측. 이거는 어떻게 예측한 거냐면, 그 첫 번째 식은 PT expectation, T기의 물가 예측에다가요. 그리고 T기 실제 물가와 전기에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와의 오차. 이거에 일정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식을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만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풀었으면 PT expectation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파 PT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PT 마이너스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첫 번째 식에서 알파가 1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1이라면 PT expectation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 플러스 1 expectation이 PT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의 물가가 전기 물가하고 똑같은 거지. 이걸 정태적 기대라고 그러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정태적 기대. 제일 밑에 줄에 알파가 1이라면 바로 전기값만 기대에 반영되는 정태적 기대가 된다. 전기 물가와 금기 물가와 다음기 물가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죠? 누구예요? 케인즈죠, 케인즈. 케인즈는 물가 고정 모형이라니까. 물가 안 변해. 또 누구도?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도 물가 고정 모형이다. 물가가 안 변해. 자,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기대, 함적 기대다 동그라미, 미래지향적인 기대. 그 밑줄 보세요. 경제 주체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 물가 수준을 예측한다. 그리고 그 수식을 물론 암기해야 됩니다. 거기 PT 플러스 1 돼 있고, 그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도 PT 플러스 1. 이 두 가지가 똑같아야 돼요. 자주 실수하는 수식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뭐 있냐면, 앞에는 PT 플러스 1 해놓고 뒤에 대괄호 안에 PT라고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T 플러스 1기에 대한 물가 예측이다. 뭐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실제 문제 내보면 한 절반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처음에 그렇게 잘못 외워놓으면 계속 그렇게 써.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 그래서 거기에 함적기대의 중요한 특징,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예측오차는 한 번만 발생하고, 예측오차 1회적 예측오차, 예측오차 평균치 제로. 예측오차는 그 체계적 예측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함적기대를 가정하면 체계적 예측오차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고전 학파, 세케인즈 학파 전체가 함적기대 학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격 경직성과 총공급선 누구예요? 세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세케인즈 학파.
일단 첫 번째 케인즈 학파는 밑줄 긋읍시다.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는 가정을 두고 우상향하는 총공성을 도출했다. 하지만 왜 임금이 경직적이냐?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세 케인즈 학파는 밑줄. 독점적 경쟁 기업 밑줄. 여러분 미시를 뭐 안 했다고 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뭐 어떤 시장인지 모르진 않잖아요. 독점 요소와 경쟁의 요소가 같이 있는 시장이죠. 독점의 요소는 뭐예요? 이 독점적 기업들이,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라고?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이다. 그 차별화된 제품에 관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독점의 요소. 두 번째, 장기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에 가면 경쟁의 요소가 뭐죠? 모든 기업의 이윤은 제로로. 그래서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 이게 경쟁의 요소가. 그래서 가격 설정력 플러스 장기 무이윤 정리.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아주 현실적이죠. 경쟁 시장은 다른 시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현실의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 일반적인데 그중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케인즈 학파는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거기서 최적화 행위의 결과, 기업의 최적화라는 건 뭐예요?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행위의 결과 가격 변수가 경직성을 띌 수 있다.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우상향하는 총공성을 도출한다 믿죠. 여기서는 먼저 가격 경직성을 기업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 설명하는 메뉴 비용 이론을 설명한다. 이것도 이제 메뉴 비용 이론은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은 세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이어서 예전에는 경기 변동론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로 갖다 놨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은 거시경제 전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기업의 행동을 보는 건가요? 개별 기업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정체의 총공급 곡선을 도출해보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뭘 먼저 봤어? 개별 기업을 먼저 보고 이 개별 기업을 먼저 보고 시장 전체 공급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지만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 중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효율성 임금 모형하고 두 번째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메뉴 비용 이론에서 메뉴 비용이 뭔지 밑줄. 메뉴 비용이 뭐예요?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가격 변화할 때 뭐가 비용이 드는데 첫 번째 제품 가격을 바꾸려면 제품 가격표를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메뉴판은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바꿨다고 다 광고도 해야 되니까 카탈로그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자신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뭐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뭐 G마켓이나 뭐 11번가나 뭐 하여튼 마켓에서 뭘 바꾸면 거나 이 광고를 할 때 전부 다 자신의 대기업들, 고객 기업들의 전부 다 카탈로그를 다 발송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 바꾸면 전부 다 알려야 하는 광고 비용이 굉장하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메뉴 코스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처럼 메뉴 비용은 밑줄 그으세요. 가격 변화와 관련된 유형 그리고 무형의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맨큐가 이처럼 작아 보이는 메뉴 비용이 결국은 재화 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핵심입니다. 이게 상품 가격을 경직적으로 만든다 이것이에요. 내가 제품 가격 만들려면 이 다양한 형태의 뭐 비용이 드니까 아예 안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큰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 자,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의 그 논문 제목을 거기 밑줄 기억하세요. Small Menu Cost and Large Business Cycle. 작은 사소해 보이는 메뉴 비용이 커다란 경기 변동 현상을 유발한다 이것입니다.
이 세케인작파에 먼저 개별 기업의 경우를 좀 보면 개별 기업의 이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입니다. 메뉴 코스트. P 물가, Y 산출량, Y를 이 Y 산출량 Q로 쓰지 않고 Y로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초의 D0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내가 가격을 이렇게 높게 받으면 적게 생산을 해야 되고, 왜? 직면한 수요가 작으니까.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수요에 직면한다.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우아하게 생겼다는 것은 이게 시장 수요인데 개별 기업이 그대로 이 시장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산출량을 내가 적게 생산하냐 많은 생산하냐에 따라서 내 가격이 달라져 버려요. 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도출됩니다. MR 제로. MC가 이렇게 생겼어? 자, 최초의 우리가 균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최초의 어떤 상태의 균형일 거냐면,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이 조건 하에서, 이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의 조건 하에서 이윤 극대화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처음에 P0의 가격에서 Y0만큼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을 거란 것이에요. 이런 점을 초기점, E0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최초 균형점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E0에서, E0는 물가는 P0, 산출량은 Y0, 이 상태에서 최초 균형을 달성하고 있을 거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불황이 왔어. 왜 꼭 불황이 와야 돼? 호황 오면 안 돼?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 때 출발을 했잖아요. 케인즈 이론은 불황이 돼야 할 말이 많아. 호황, 경기 좋으면 할 말이 없어. 새 케인즈학파도 마찬가지예요. 불황이 와야 할 말이 많아. 경기가 좋은데 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불황의 충격이 오는데요. 총수요 감소 충격입니다. 총수요 감소 충격이야. 이렇게 와. 총수요 감소해. 그러면 감소한 총수요 곡선을 안쪽에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졌어. 수요가. 이렇게. 디맨드가 D1으로 수요가 떨어졌어. 그러면 절편값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인 이런 형태로 또 MR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MR D1에 대해서 MR1을 그릴 수 있겠죠. D1에 대한 MR1. 자, 불황의 충격이 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요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 이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은 또 요 새로운 MR과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하고 산출량을 정할 거란 말이에요. Y1으로 산출량을 줄일 것이고요. 가격은 항상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가격을 정하겠어요. P1으로 이렇게. 이런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 원점이야. 이 원점. 이렇게 이 원점. 그러면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은 이 원이 새로운 균형점이고요. 그때 물가는 P1으로 낮추고요. 산출량도 Y1으로 이렇게 낮췄어.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야.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은. 그런데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그런데 모든 기업이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어. 요 유지하는 기업이. 이 기업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가격을 경제로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P0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 때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됩니다. 여기가 E2의 균형점인데 이렇게 Y2가 되겠어요. 이 투점은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의 균형점이 이 투점은 물가는 뭘로 유지한다고? P0 물가를 그대로 유지해. 산출량은 Y2가 됐어. 그 말은 물가를 경직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가격이 유지되면 산출량은 신축적으로 조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산출량이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경기 변동이 폭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요 Y0에서 Y1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축적으로 조정했다면 요 산출량이 소폭 감소했을 텐데 가격을 그냥 유지하니까 산출량 감소 폭이 크다 이거예요. 이게 경기 변동 현상이다. 뭐 때문에 산출량 감소 폭이 크다고요? 물가를 경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왜 경직적으로 유지했어요? 메뉴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의 이윤을 파이 1이라 하고요. 요 경직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의 이윤을 파이 2라고 한번 해서 왜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냐, 왜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냐, 두 기업의 이윤을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것이에요. 자, 첫 번째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여기 P1, 잘 보세요. P1 그리고 Y1. 요게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뭐죠? 시장 가격을 P1의 가격에 Y1만큼 내다 팔면 P1 곱하기 Y1은 판매 수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뭐예요? 비용이죠.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은 비용이야. 요 MC의 민면적이요. 요 비용.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만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되겠습니다. 이윤. 그런데 이윤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MR이라는 것은 TR을 미분한 거예요. 판매 수입 TR. MR이 뭐라고? MR이라는 것은 요 TR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산출량으로 미분한 거야, 지금. 응? 그러면 MR을 전부 다 민면적을 다 모으면, 적분하면 뭐가 돼요? TR이 된다고요. 미분하면 MR이 되고, MR을 적분하면 다시 TR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출량은 Y1까지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면적을 전부 다 더하면 이 아래쪽 민면적을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TR이 돼.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비용을 빼버리면 호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 호만큼이 이윤이에요. 이런 점을 예컨대 우리가 A점, 이런 점을 B점, 이런 점을 C점 하면 A, B, C 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TR이에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TR이라고. 이윤이라고, 이윤. 이게 이윤. 아래쪽 비용을 빼버렸으니까 이윤이에요. 요 전체가 TR인데 아래쪽 비용을 빼버렸으니까 이게 이윤이라고 삼각형이 호가.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을 조정했잖아. 그 조정하면 맹큐의 주장에 따르면 메뉴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메뉴 비용. 메뉴 비용.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메뉴 코스트 이렇게 C 하점자 M으로. 메뉴 비용이 들어. 그래서 이윤에서 이걸만큼 빼줘야지 메뉴 비용을. 자, 두 번째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은 자 보세요. 시장 가격이 P0고 요 판매량은 뭐니까? 요 Y2니까요. 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죠? TR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산출량을 Y2까지만 생산할 때 요 아래 밑면적을 전부 다 따져보면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요게 TR이라고. 아래쪽 비용을 뺐더니 요 위에 요렇게 요게 뭐가 돼? 이윤이 돼.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좀 표시해보면 요런 점 한 점이 표시가 되고요. 요런 점 한 점이 표시가 돼요. 이 점은 있으기 때문에 이 점만 빼고 요런 점을 D점, 요런 점을 뭐 F점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 A, F, D, C 이런 면적. A, F, D, C 이게 이윤이 된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A, F, D, C. 요 AFDC, 요 기업의 이윤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따라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런 선택을 하든, 요런 선택을 하든, 얘네들은 이윤은 나는 이만큼 들 거야. 나는 이윤은 이만큼 들 거야. 이만큼 이윤이 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최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거라고. 가격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나는 이게 이윤이 더 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선택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윤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요게 더 이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을 신축으로 조정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던 기업들은 최적화를 선택한 거예요. 최적화. 다시 말하면 이윤 극대화를 선택한 거야.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기업들이 최적 이윤을 달성한, 가장 이윤이 극대화를 달성한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균형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다 불황이든 호황이든 각 점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의 연속이다. 이 균형의 연속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없어. 왜? 이미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얘 최적화 행동을 방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균형 이론에서는 정부의 항상 비개입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론이야? 케인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 케인즈란 말이죠. 얘네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해요? 아니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비개입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에요?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 이론과 개입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경제 주체들은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는데도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요 불황 이론이요. 요 불황. 이 총수요 감소 충격이 왔을 때 이 불황 상태, 요 Y2로 가 있는 상태요. 이게 금방 해소가 되냐 이 말이죠. 해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불황 상태가 장기간 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뭐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바람직하다 이것이. 써요. 뭐라고요? 균형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은 균형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크게 보면 새 케인 작파의 주장은 이 맨큐의 메뉴 코스트 이론이 아니라면 불균형 이론이에요.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요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균형 이론이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또 이 균형 이론은 이제 세케인작파가 아니라 세고전학파는 전부 다 균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세고전학파에 가면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다면 후생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균형 이론, 불균형 이론 요거를 나중에 이제 경기 변동론에 가면 얘기할 건데 이게 지금 경기 변동 현상을 갑자기 이런 걸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게 개별 기업의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라는 것만 지금 우리가 총공급선 도출에는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개별 이론을 전부 다 이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사실 나중에 경기 변동 이론에서 나와야 되는 이론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총 수요 감소 충격, 요 불황의 충격이 오면 어떤 기업들이 존재한다?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과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두 부류의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 때문에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까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의 총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되냐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메뉴 코스트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 케인즈 학파의 총 공급 곡선이요. 그것도 단기 총 공급 곡선.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총 공급 곡선이요. 이 총 공급 곡선은 먼저 우리가 수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수식으로 설명하기 전에 어떤 전제가 있다고요?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두 번째는요, 기업들이 두 부류의 기업이 존재해. 응?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독점의 요소와 경쟁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1군 기업하고 2군 기업이 존재해. 이 그룹, 첫 번째 그룹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야.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야. 시장에 충격이 오게 되면 물가 변동을 통해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 2군 기업은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에요.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 두 부류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 총 수요가 감소하는 불황의 충격이 왔다. 이것이죠. 이런 식의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수식을 이제 볼 텐데 P1 얘는 뭘까요? 1군 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1군 기업의 가격 결정 방식. 어떻게 가격을 결정한다고? P1은 P. 이 P는 뭐예요? 일반 물가입니다. 일반 물가. 그래서 P가 상승하면 내 제품 가격도 올리고요. P가 떨어지면 내 제품 가격도 떨어져.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일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 제품 가격도 올리고 일반 물가가 떨어지면 내 제품 가격도 떨어뜨리는 이런 기업이 있다. 이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에 요 알파 Y-Y 스타일. 알파는 0보다 큰 값이고요. 이 Y는 실제 산출량이에요. 얘는 잠재 산출량이야. 예를 들어서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 잠재 산출량, 완전 공용수준의 산출량보다 실제 산출량이 더 크다는 것은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예요, 불황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 호황이면 내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만약에 이게 불황이면요.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더 낮아. 그럼 실업 상태잖아 지금.
실업 상태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면 물가를 떨어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가 수준과 경기의 호황, 불황에 의해서 일군 기업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다. 신축 조정. 요 2군 기업은요. 이게 지금 당연히 예비순환에서는 기본 강의에서는 안 합니다. 1순환이면 다 해야 돼, 이거는요. 2군 기업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군 기업은 요 물가를 예측해요. P expectation. 그리고 그 물가 수준에서 고정을 시킵니다. 시장에 호황의 충격이 오든 불황의 충격이 오든 물가를 안 변화시키질 않아.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두 부류의 기업이 있다. 이런 두 부류의 기업의 존재로 인해서 일반 물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일반 물가는. 자, 이렇게 합시다. 시장에 두 부류의 기업이 있는데요. 1군 기업,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1-S의 비중으로 있고, 요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은 S만큼에 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이죠. 응? 자, 요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얼마만큼 있다고? S만큼의 비중으로 있어. 그래서 S만큼의 비중으로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어. 그리고 1-S만큼의 비중으로 뭐가 있어? 어떤 기업이 있어요? 요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이 있어. 요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P 플러스 알파, Y 마이너스 Y 스타. 이렇게 결정하는 기업이 있어요. 요걸 정리하면,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봐요. SP expectation 플러스 여기 1-S에다가 P를 플러스 1-S에다가 알파 Y-Y 스타를 이렇게 한 번만 대괄호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굳이 다 이항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얘 보세요. 여기 좌변에 P가 있어요. 우변에도 여기 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 좌우변에 사라지겠어요. P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SP가 있죠. 마이너스 SP. 이걸 좌변으로 보내면 그냥 SP가 되겠습니다. SP. 그리고 여기가 SP expectation이 있고, 그리고 요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1-S 알파 Y-Y 스타 이렇게. 자, 결국은 요 S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S로 좌우변을 나누면 최종적으로는요. P equal P expectation 그리고 알파가 있고요. 여기가 S분의 1-S가 있고 Y-Y 스타가 있겠어요. 요 P는 수직축에 둘 거예요. 요 Y가 어떤 축? 수평축에 둘 거야. 그러면 PY 평면에 요 물가하고 어떤 평면이요? 산출량 평면에 기울기가 요게 되겠죠. 기울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S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인데
요 S가 크면 클수록 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요 기울기는 작아지죠. S가 클수록 요 기울기가 작아져요. 원만해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PY 평면에 중간에 점선을 하나 쭉 표시를 해서 Y스타 잠재 산출량 수준이라고 항상 표시하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AS를 지금 그릴 텐데 AS가 우상향해요. 이렇게. 그런데 S의 비중이 커서 S가 1이야. S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이고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리죠. 기울기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 이거는 AS인데요. AS 언제 S가 1일 때의 AS야. S가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에 어떤 기업만 있는 거야?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만 있어.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극단적인 케인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S가 수평의 경우는 누구의 생각이라고? 케인즈 학파의 생각이라고요. 케인즈 학파 AS는 수평을 형태로. 자, S가 거의 0에 가까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는 아예 없다는 거지. 모든 기업이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고전학파의 생각인데, 그럼 0분의 1가 뭐에 가까워요? 1이니까 무한대 값이 가까워요. 무한히 분모가 작아져 버리는 거죠. 0에 가까웠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버리면 AS가 이렇게 돼버리면 S가 어떤 경우요? S가 0에 가까운 경우.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AS는 수직이고요. 케인즈의 AS는 수평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향하는 것은 AS가 이렇게 생긴 우상향하는 것은 S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 AS는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거다. 시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기업도 존재하고 이런 기업도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AS는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의 AS도 우상향하고 새 케인즈의 AS도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근거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루카스는 왜 AS가 우상향해요? 함적기 대하에서 불안전 정보 상황 이것 때문에 AS가 우상향하고 여기는 새 케인즈는 왜 AS가 우상향한다 그래? 얘가 이제 시장에 두 부류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부류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 두 부류의 기업이라는 것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품 가격 경직성 때문에 뭐가 AS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자, 아까도 AS만 도출했고 총 수요를 넣어서 뭐 균형을 정책적 시사점을 보지 않았어요. 여기도 AS만 도출했고 정책적 시사점을 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두 개를 A, D만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정책적 시사점을 바로 봐버릴 수가 있는데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렇게 생겼다. PY 평면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AS가 있다.
그리고 우하향하는 AD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새 케인즈 학파는 총 수요를 늘리는 확장적인 총 수요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도 상승하지만 확장적인 총 수요의 결과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확장적인 정부 지출 증가라든가 확장적인 통화량 증가라든가 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물가도 상승하지만 산출량이 증가하는 유효한 정책이 된다. 언제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정책이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정책이 된다. 언제 시장에 가격 경직적으로 물가를 유지하는 기업과 시장의 가격을 신축적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기업이 동시에 존재할 때 AS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총수요를 늘리는 이런 총수요 관리 정책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통화를 조정하든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든 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해. 루카스 공곡선 뒤에서 문제들을 보겠지만 단기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루카스의 생각이고 자, 하나만 더 가면 이제 이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복잡하게 생겼는데 루카스 공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y equal y 스타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y equal y 스타 플러스 캐머 p 마이너스 p expect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y equal y 스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y equal y 스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요걸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y로 정리하면 y equal y 스타 이렇게 하고 뒤에가 보세요. 요걸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요거 넘어가면 p p expectation이고 뭘로 나눠버려? 이걸로 나눠버려. 그럼 분자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가고 분모에 있는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분자에 있는 것을 분모로 다 보내. 요 분자에 있죠? 알파 1-s를. 그래서 알파 1-s는 어디로 가고? 분모로 가고. 요 분모에 있던 s가 분자로 이렇게 보내면 그리고 여기가 p p expectation 이렇게 하면 앞에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y equal y 스타 플러스 개머 p p expectation이 루카스 공급 곡선이란 말이죠. 얘하고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알파 1-s분의 s 대신에 개머라고 써버리면요. 이게 루카스 공급곡선인지 케인즈의 가격 경직성 모형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써놓고 우리가 개머값이 뭐다라고 가정을 하냐에 따라서 루카스 공급곡선일 수도 있고 새 케인즈 악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ISLM하고 요 ISLM을 총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하나 써놓으면 이게 루카스 공급곡선이 아니라 가격 경직성 모형입니다. 왜? ISLM은 케인즈 악파의 모형이고요. 그거를 총수요로 보고 그것과 어울리는 총공급곡선은 루카스의 세고전 악파의 곡선이 아니라 새 케인즈 악파의 이 케인즈 계열의 가격 경직성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들에서 많이 묻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저 개머값에 대한 얘기도 경제 전체의 총체적 충격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적 충격 이런 걸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가긴 한데 핵심적인 얘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327페이지 확인 좀 할까요? 3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외부 충격, 메뉴 코스트 이름 보고 있습니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외부 충격, 거기다만 밑줄. 이 발생한 경우에 거기 이제 A.그 E0점, E1점, E1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E0점 그 그래프에 E0점 최초라고 써놓고 최초 균형점입니다. 그 다음에 E1점은 신축 선화, 신축적 조정 기업의 균형점이에요. 그 다음에 E1 프라임은 뭐죠? 경직이라고 써놔. 경직적 유지 기업의 균형점이에요. 그리고 Y0에서 Y1으로 화살표로 수평축에 Y0에서 Y1으로 화살표. 신축적 조정 기업은 산출량을 이만큼 줄이는데 Y0에서 Y2까지 화살표. 경직적 조정 기업은, 경직적 유지 기업은 Y0에서 Y2까지 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이게 경기 변동 폭선화, 경기 변동 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경기 변동 현상이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이요. 자, 거기 아까 이윤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윤 A점 한번 보시고 B점 한번 찾아봐요. C점 한번 찾아봐. A, B, C가 뭐라고? A, B, C가 뭐라고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한 기업의 이윤. 거기서 뭘 빼야 된다고? 메뉴 코스트를 빼야 된다고. 그래야 전체 이윤이고. 그 다음에 거기 AFDC 있죠? AFDC? 이게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이윤. 그 이윤을 우리가 뭐하러 따져봤다고요? 모든 기업이 최적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윤을 따져봤어요. 이윤이, 그게 이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축적인 조정 기업하고 경직적인 유지 기업의 이윤, 거기 이윤이 FDB, 요 FBD, 요 삼각형의 면적, 요 크기가 만약에 메뉴 코스트의 크기라고 한다면 두 기업의 이윤은 똑같은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메뉴 코스트의 크기가 그거보다 그 삼각형보다 커.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327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에 그러나 가격을 변화시키는데 메뉴 비용이 존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쭉 나오면서 거기 삼각형 ABC 마이너스 코스트 메뉴 코스트 밑줄 그어놓고 이게 신축적 조정 기업.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 이윤 AFDC 나와 있는 게 경직적 유지 기업의 이윤.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기업은 삼각형 ABC 마이너스 코스트 메뉴 코스트와 AFDC 크기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가격 조정하고 밑줄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격을 변화시키든 그렇지 않든 밑줄 계속 끊으세요. 모두 함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동의 결과다. 밑줄 긋고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독점적 경쟁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총수요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P0로 경직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떤 날했어요? 산출량 변동폭이 크다 됐잖아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 시 산출량 감소폭은 거기에 그치는 반면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때 밑줄 긋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때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써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산출량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이게 밑에 경기 변동 현상이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경기 변동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곡수 나와 있는데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9.12 바로 위에 보면 따라서 기업이 설정하는 상품 가격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기업에다 그거 동그라미 하고 1군 기업 써놓고 1군 기업 9.12 바로 위에 따라서 기업이 설정하는 거 기업에 동그라미 하고 1군 기업 가격 신축적 조정 기업 가격 신축적 조정 기업 어떻게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 밑에 9.12는 P는 일반 물가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두 번째 Y-Y 스타 경기의 호불항에 의해서 물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가보면 329페이지 둘, 넷, 다섯 번째 줄 가면 여기서 후자의 기업들은 밑줄 후자의 기업 가격 경직적 유지 기업 경직 유지 기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생산 계획을 세울 때 밑줄 보세요. 일반 물가 수준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한다. 따라서 일반 물가 수준의 변동이나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산출량 변화로 대응할 뿐 밑줄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9.13 보니까 그 P expectation 예측된 물가의 수준에서 물가를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를 예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측할까요? 정태적으로? 적응적으로? 아니요. 새 케인즈잖아. 합리적으로 예측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측해.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예측한 물가 수준에서 물가를 고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9.15 보면 9.15 여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9.15 보면 9.14에까지 정리가 쭉 돼 있고 9.15는 어떤 식이에요? 요거도요. 요 식이 나와 있네. 이걸 물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암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러분 뭐 삼순환 때 이런 걸 해. 얘하고 쟤하고 둘 비교를 해. 밑에 바로 가격을 경직적으로 설정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총공급 곡선이고 세케인 작파의 총공급 곡선이고 가격 경직성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려서 다 설명을 그렸어요. 그 그래프를 노트 따로, 뭐 교과서 따로 이게 아니라 교과서에 그려놔 이걸. 요 그려놔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겠습니다.